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오늘은 철원 씨 대신에 이태욱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혹시 상처나 수술 자국이 아니면은 귀를 뚫고 나서 살이 많이 부풀어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켈로이드라고 하는 일종의 흉터라고 합니다. 태욱 씨, 어떻게 좀 경험이 있나요? 네, 저는 다행히 켈로이드 흉터 경험은 없는데요. 네. 제 친구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여름이었는데요. 네. 모기 물렸던 자국이 크게 부풀어 올라서 한여름에 긴팔옷만 입고 다녔다고. 네, 실제로 켈로이드가 모양도 다양하고 또 붉게 올라와서 남들 신경 쓰인다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맞아요. 네. 게다가 가족 중에 켈로이드가 있는 분들은 자녀에게도 이게 잘 생겨서 좀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흉터가 점점 커져버리면 특히나 여성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작은 상처도 이상한 점이 보이게 되면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켈로이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주치의입니다. 영남대병원 성형외과 김성은 교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성형외과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켈로이드라는 단어는 좀 생소해도 상처가 이렇게 많이 그 부위가 부풀어 올라서 혹같이 생겼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도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켈로이드가 어떤 건가요? 예, 아까 MC분께서 잠시 말씀하셨듯이 켈로이드는 일단 흉터의 일종입니다. 흉터는 상처가 아무는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리모델링 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피부가 과도하게 증식하게 돼서 덩어리처럼 튀어나오는 타입의 흉터를 바로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네. 흉터를 이루고 있는 콜라겐이라는 단단한 섬유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원래 상처 범위를 넘어서 퍼지는 것이 켈로이드의 특징이죠. 그래서 모양이 마치 개의 발처럼 불규칙하고 딱딱하게 솟아 있습니다. 색깔도 주위 피부보다 붉거나 진하고 또 때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가려움이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그 오프닝에서 잠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환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 켈로이드를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 건가요? 예, 귀를 뚫은 곳이나 작은 상처, 여드름 자국, 화상, 수술 후 봉합 부위에서 붉고 부풀어 오른 혹 같은 흉터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환자분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귓바퀴나 귓불에 동그란 혹 형태의 덩이가 생긴다든지 수술 흉터가 원래의 상처와 다르게 아령 모양 같이 생기면서 붉고 딱딱하게 올라오는 것이 미용적으로 눈에 띄기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점점 커지는 것 때문에 악성 종양과 같이 안 좋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음주나 자극에 의해서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혹은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 켈로이드를 인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방금 켈로이드도 흉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흉터와 켈로이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흉터는 뭐 일반 흉터와 켈로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흉터 자국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부터 켈로이드와 같이 병적인 흉터까지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비후성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후성 반응 또한 켈로이드와 같이 붉고 딱딱하게 올라오는 형태를 보이고 통증이나 가려움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비후성 반응은 켈로이드와 다르게 원래의 상처 범위 안에 국한되어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고 평평해지고 색이 옅어집니다. 그리고 또 주로 긴장이 심한 부위나 관절 부위에 잘 발생합니다. 반면 켈로이드는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고요. 점점 커지는 특징을 가지며 원래 상처의 범위를 넘어서 정상 범위까지 침범하게 되고 통증이나 가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흉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것이 켈로이드의 특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들어보니까 피어싱이나 또 여드름 자국, 심지어는 모기 물린 자국까지 흉터처럼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게 전부 다 켈로이드일 수가 있나요?
모두 켈로이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분명히 상처는 다 나았고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고 다 나은 것 같으나 그것이 다시 부풀어 오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켈로이드는 이제 상처의 크기나 깊이와 상관없이 피부에 자극이나 손상이 가해졌다면 그것이 켈로이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피어싱 구멍과 같이 작은 상처에서 둥근 혹이 생기기도 하고 여드름 자국, 모기 물린 자리가 원래의 상처 모양이 아닌 길쭉하고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경우 켈로이드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이 어깨에 이제 불주사라고 해서 네. 그렇죠? 자국 주사를 있잖아요. 맞고 나면 이제 이게 상당히 아팠는데 이게 아물면서 상당히 부풀어 오른 흉터로 남는 경우가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켈로이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오. 그것이 바로 켈로이드의 가장 전형적이고 이제 많이 흔하게 발견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켈로이드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스크,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끼게 됐는데 네. 그 마스크를 낀 자국이 켈로이드가 된 아하. 그런 자극이 돼서요? 예, 자극이 돼서 그렇군요. 그것이 켈로이드가 된 경우도 봤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낀 자국도 그렇게 흉터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네. 예. 근데 체질적으로 켈로이드가 좀 잘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이게 좀 유전적인 영향 이런 것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어떻게 유전되는 질환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유전적 성향이 있어서 부모가 켈로이드 체질이면 자녀도 켈로이드가 잘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부모가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해서 모두 무조건 자녀가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 조직이 상처 치유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이라는 것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체질이 유전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은 아주 작은 상처에도 붉고 단단한 흉터가 생기고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문헌상에 보면 아시아인이나 흑인 같이 이제 피부색이 진한 인종에서 유병률이 높은데 이것도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이상 등 이제 체내 호르몬 상태가 이 켈로이드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이게 같은 상처인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켈로이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예, 사실 상처가 어떻게 생겼느냐 혹은 상처의 크기가 어떠냐의 그 상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몸의 반응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 켈로이드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켈로이드는 상처가 아물 때 분비되는 성장 인자나 염증 신호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체질에서 잘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처가 다 아물면 이제 멈춰라 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치유가 끝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켈로이드 체질에서는 이 멈춤 신호가 약하거나 혹은 반대로 콜라겐을 만들라는 자극이 너무 강하게 유지되면서 상처가 계속 자라고 두꺼워지는 거죠. 또한 염증 세포가 좀 어려운 말일 수는 있는데 TGF-베타나 인터루킨 6라는 이런 물질을 계속 분비하면서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아 세포를 자극하다 보니 콜라겐 생성이 분해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어지는 생성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처라도 네. 어떤 분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분은 흉터가 점점 커지게 되는 켈로이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켈로이드는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유전적 소인과 염증 반응 그리고 성장인자의 과활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서 생기는 체질적 과잉 치유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특히 가슴이나 어깨, 또 귀 뒤쪽에 켈로이드가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교수님? 아까 비후성 반응 같은 경우도 이제 긴장성이 상당히 이제 있는 부위나 관절부에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과는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또 다른 특징적인 부위가 바로 가슴이나 어깨, 귀 이런 부위가 될 수 있는데요. 그 부위는 특별히 피부 환경과 생체 역학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특징적인 부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슴과 어깨는 피부 장력이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몸을 움직일 때 늘 당겨지고 비틀리는 힘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이 장력이 상처 치유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극이 되어 섬유 아세포가
과하게 반응하고 결국 켈로이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피부의 환경인데요. 이 피부들은 피지성과 땀샘이 많고 염증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여드름도 많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미세한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TGF-베타, 인터루킨 6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질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것이 켈로이드 형성을 더 촉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귀 뒤쪽은 피어싱이나 마찰, 압박 같은 외부 자극을 자주 받습니다. 아까 마스크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작은 구멍 혹은 작은 자극이라도 체질적으로 염증 반응이 과한 사람은 그 자극만으로도 켈로이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들이 잘 겹쳐지는 부위가 켈로이드가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정 부위가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뭐 스트레스라든가 호르몬 변화가 켈로이드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네.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켈로이드는 염증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상처 치유 과정이 불안정해지고 염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켈로이드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춘기, 임신, 갑상선 이상처럼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에는 TGF-베타 같은 성장 신호가 증가해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처라도 어떤 시기에는 켈로이드가 더 잘 생기거나 기존 흉터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호르몬의 변화는 켈로이드 체질에서 기름 붓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켈로이드가 생기면 환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를 뭐 피부과를 가야 하는 건지 성형외과를 가야 하는 건지 고민일 것 같은데 교수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조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제가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저 피부과 선생님은 어떻다, 뭐 성형외과 선생님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두 분과가 모두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일반 환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피부과는 비수술적 치료 중심으로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훨씬 많고요. 성형외과는 수술적 치료까지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켈로이드는 어떤 치료가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고 또 그 치료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피부과가 무조건 어떤 방법을 한다, 성형외과가 어떤 방법을 한다기보다는 네. 어떤 치료를 선호하시는 선생님인가를 보고 그 의사 선생님을 따라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따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켈로이드의 크기나 위치, 재발 여부, 또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이 두 과가 협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방금 협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네. 피부과에서 이제 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레이저라든지 주사를 놓는 것에 있어서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훨씬 또 잘 알기도 하시고 네. 이게 종양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피부 다른 질환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피부과에서 그것이 또 확인하는 과정도 또 필요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부과에서는 또 열심히 여러 가지 주사 치료나 다른 치료들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또 성형외과가 수술적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가 서로 각자 잘하는 어떤 분야를 서로 협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켈로이드 진단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의료진의 육안 관찰이나 또 영상 검사, 사진만으로도 이게 진단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조직 검사 같은 추가 확인 과정이 또 필요한 걸까요? 네. 일단 모든 질환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한데 사실 켈로이드라는 것은 대부분 문진을 통해서 그 덩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또 그 특징적인 붉고 딱딱하며 용기돼 있고 광택을 띠는 그런 특징적 소견을 확인하는 외관 검진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켈로이드가 여러 가지 또 종양과 좀 구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표피낭이라든지 섬유종 같은 양성 종양부터 용기성 피부 섬유 육종과 같은 악성 종양까지 이 모양이 비슷한 부분이 좀 많아서 감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덩어리가 갑자기 커졌다든지 색이 변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여서 다른 질환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켈로이드 치료를 찾아보게 되면 주사, 뭐 레이저, 압박 치료까지 해서 또 마지막은 수술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조금 다양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좀 치료 방법이 병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지 아니면 치료 방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예, 켈로이드 치료는 병기나 크기, 위치, 환자 체질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켈로이드는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형외과긴 하지만 수술을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실리콘 패치, 그리고 압박요법, 레이저 치료 등으로 먼저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심하지 않는 초기 켈로이드는 조기에 주사 치료를 시작하면 수술 없이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덩이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여기서도 수술 단독으로 치료해서는 재발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나 방사선 치료 등과 병행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 외에도 5FU라든지 MTX 같은 항암제 성분의 주사를 놓기도 하고 칼슘 채널 차단제인 베라파밀 주사 등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효과는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반복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를 시작하면 몇 번 정도 맞아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또 스테로이드로 인한 내성, 부작용은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예. 스테로이드는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정도로 꼭 뭐 켈로이드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 쓰이고 있는데 이 켈로이드에서도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치료 방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 4주 간격 안에 한 번씩 오셔서 이것을 3회에서 6회 정도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병변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초반에는 좀 간격을 짧게 해서 2주 정도 짧은 간격으로 주사 치료를 하다가 이것을 2, 3회 정도 했을 때 반응이 좋아서 켈로이드가 줄어들고 증상이 좋아지면 간격을 이제 서서히 늘려가면서 스테로이드 주사 양을 줄이고 환자분의 병원 방문 횟수도 줄이면서 치료를 서서히 중단해 갑니다. 그러나 간혹 이제 켈로이드의 크기가 크거나 넓고 심한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길고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켈로이드 치료에 사용되는 이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주사는 사실 내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소 주사이고 또 이제 저희가 놓게 다른 질환을 치료할 때 쓰는 그 스테로이드의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국소적으로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색소가 옅어지는 변화 혹은 주사했는 부위 옆에 모세혈관 확장이 된다든지 하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을 때 주의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잘 주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활활 불타던 사춘기 때를 떠올려 보면 네. 제가 여드름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요? 지금 완전 깨끗한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 생각해 보면 여드름 흉터는 레이저 시술을 좀 하게 되잖아요. 이 켈로이드도 레이저 치료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된다면 어떤 경우에 많이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흉터 여드름 흉터라든지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터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이 레이저 치료가 이제 흉터에 사용된다고 이제 일반 환자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사실 켈로이드는 워낙 크고 두껍기 때문에 사실 레이저 치료가 상당히 다른 여드름 흉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레이저 치료는 충분히 보조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이 레이저 치료는 광선을 이용해서 또 피부 속 혈관 및 염증 세포를 조절하고 콜라겐 생성을 억제해서 흉터의 색상이나 질감을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통증 완화, 염증 감소, 피부 재생 촉진에 효과적이며 여러 차례 반복 시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초기부터 크기가 큰 켈로이드에 단독 적용하기보다는 수술 후에 재발 방지나 작은 켈로이드 그리고 비유성 흉터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수술 후에 Nd:약의 레이저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병행하는 치료가
재발을 낮추고 흉터 개선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시술만으로 이 켈로이드를 완전히 치료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레이저 시술과 다른 주사 치료 등을 병행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켈로이드의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 치료인 수술은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켈로이드 크기가 너무 클 때 하게 되는 건가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켈로이드의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나 이런 보조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이 치료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가려움이나 통증 계속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다고 보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가 커져서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 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관절의 그 위치에 만약에 이 켈로이드가 크게 있다면 그것이 방해가 돼서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한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동작에 불편이 있다면 또 켈로이드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용적인 문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하게 됩니다. 얼굴이나 이제 목턱선이라든지 가슴 부위에 크게 켈로이드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보게 되고 환자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때 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귀 켈로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어싱을 하고 혹은 귀걸이를 하고 나서 켈로이드가 귀에 이제 혹 덩어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압박 치료를 한다든지 주사 치료를 해서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 켈로이드는 절제를 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다든지 다른 보조적 요법을 함께 병행해서 치료하게 되면 완치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조기 절제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켈로이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염증과 상당히 관련이 많아서 피지선이 많이 있는 곳에 그 켈로이드가 분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땀구멍이라든지 그 땀샘을 막게 되면서 그 2차 감염이나 궤양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위를 절제해내고 다시 봉합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켈로이드를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재발의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켈로이드가 다시 자라날 위험률이 얼마나 높은가요? 예, 켈로이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완치를 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술도 지금 처음 보기에는 바로 수술을 하면 조직이 제거되고 크기와 모양이 개선되므로 수술로 완전히 치유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켈로이드는 사실 아까 작은 손상에도 그게 커지는 것이 켈로이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술이라는 것도 피부에 손상을 주는 행위이므로 단독으로 수술만 시행 시 재발이 거의 100%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과 더불어 여러 가지 병행요법을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주사나 방사선 치료, 실리콘 패치, 약물 복용, 압박 치료 등이 있겠습니다. 앞서 방사선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듣고 나서 조금 무서웠거든요. 암도 아닌데 방사선 치료까지 해야 된다니. 이게 어떤 이유로 언제 시행되는지 궁금하고 또 안전한 거죠, 교수님? 네네.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으로 일반 성형외과에서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치료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에 쓰이는 이 방사선 치료 기계가 이제 켈로이드에도 사용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단독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켈로이드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수술 후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수술 후에 24시간 내에 시작해서 하루에 한 번 그리고 3일에서 5일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논문에 보고된 것으로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 비슷한 재발률을 보인다고 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임상 경험상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보다 재발률을 낮추는데 이 방사선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장기간 병원을 방문해야
낮지만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주사 치료에 비해서 방사선 치료는 짧은 기간의 치료에도 재발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방사선 자체가 사실 암을 치료하는 거라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환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데요. 켈로이드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 양은 암 치료에 비해 극히 낮고 피부 표면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는 수차례 수술 후 재발하는 켈로이드에 사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켈로이드 이런 것은 이제 중요 장기가 피부 아래쪽에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적응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켈로이드 체질인 분이 다른 미용 수술이나 또 제왕절개 뭐 이런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성형외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사전 조치를 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아, 예. 네. 일단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신다면 그 수술하는 주치의에게 본인이 켈로이드 체질이다라고 밝히고 사전에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해서 수술 전부터 상처 위치라든지 봉합 방법이라든지 실리콘 패치나 압박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또 조기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병행하면 켈로이드를 예방하고 재발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켈로이드 환자들은 수술 후에도 이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흉터를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저도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아까 이 켈로이드가 콜라겐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여성들이 미용 목적으로 콜라겐을 많이 먹는데 네. 그럼 켈로이드 체질인 분들은 콜라겐을 먹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 교수님? 관련이 있나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다행이네요. 콜라겐은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살을 덮기 위해서 콜라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네. 그것은 어떤 몸에서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신호가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이 콜라겐을 먹는다고 해서 그 상처가 콜라겐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우리 예연 씨는 드시던 콜라겐 계속 잘 드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처럼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부풀어 오르면서 가렵고 조이는 통증이 있다면은 여러분 켈로이드를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잘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피부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며 부득이하게 생기게 됐다면 완치보다는 관리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조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으니 시간이 지나가면 낫겠지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대병원 성형외과 김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